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세 살지 마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 명의 유튜버 분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 들어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자기 자금으로 전세를 살았을 경우와 자기 자금으로 마련된 전세 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 뒤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변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드리는 사례는 대상 표본이 서울 지역 아파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자기 자금을 보유한 전세 입자만을 표본으로 하였고, 아파트 청약 목적, 직장 문제 또는 학업 문제, 노부모, 봉양 등 특수한 목적 등이 있는 경우는 반영하지 못한 자료로서 전세입자 전부가 아닌 일부의 사례만을 설명한 그러한 사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과는 다른 시각에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경실련에서 보도를 한 자료입니다. 6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이 소요된다, 과거 정부 때보다 힘들어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다음 따라오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권별 전국과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 정부에서 중위값을 보면은 처음에 2017년도 5월에는 서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중간 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9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 증감액이 3억 1,4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증감률을 따지게 되면 52%가 상승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7년도 5월 달에 6억 600만 원이라는 그 이 아파트를 전세 자금을 자기가 5억 정도 보유한 사람이 전세 자금을 종잣돈 삼아서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3년 뒤에 9억 2천만 원이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제로 대출 금액은 1억만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전세를 살았을 경우에는 전세 자금 5억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9억 2천만 원으로 이미 중위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3년 뒤에 이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017년도에 1억을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더라면 1억이라는 그 돈만 대출을 받으면 됐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와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려면 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를 사는 것이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에 오게 되면 거의 9억 2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 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분양 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기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매일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45% 상승, 대구는 37% 상승, 세종은 45% 상승, 광주광역시 29% 상승, 대전광역시 30%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주택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2억 올려달라 해서 보니 매매는 5억이 올랐더라. 영끌 안한 3040 실에 좌절에 빠졌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영끌 대출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고요. 전세 난민이란 전세값 상승을 감당을 못하고 이사하는 임차인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계약을 했다가 2년 뒤에 보니 전세를 2억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택에서 살 수가 없으니 더 싼 주택,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 주택을 찾아서 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세 난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값이 오를수록 정부가 대출 문턱도 같이 높이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가격 급등도 우려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강북 주요 아파트 전세 매매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포구, 종로구 또는 영등포구, 성동구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59평방미터, 84평방미터 이런 아파트들인데, 실제로 전세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2년 전보다 최근에는 굉장히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7억에서 9억 5천, 5억 5천에서 6억 2,500, 5억에서 6억, 7억에서 8억 7천, 5억 7천에서 7억, 이렇게 전세 실거래가가 2년 만에 급격하게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보다 최근에 매매 가격이 여기서 보면 9.5억에서 13억, 11억 8,500만원에서 14억, 9억 5천만원에서 13억 5천만원, 8억 5천에서 11억 2천만원, 10억 4천에서 15억 5천만원, 9억 4천에서 11억 4천7백, 이렇게 2년 전의 가격보다 최근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등포구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인데 2년 전에 전세 실거래가가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억으로 상승을 했고요. 매매 실거래가는 2년 전에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11억 2천으로 올라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비교 설명을 해보자면 5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가진 사람이 5억을 가지고 전세를 살았을 경우에 2년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전세를 계속 살더라도 1억이라는 전세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시절에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플러스 전세 자금 5억 플러스 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는 11억 2천만 원이라는 그런 아파트를 보유를 그대로 하고 실제로 대출 금액은 3억 5천만 원만 갚아 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그 시절에 2년 전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5억으로. 5억을 전세를 살고 2년이 지나다 보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아파트를 지금 현재 와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6억 2천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2년 전에 구입을 했더라면 3억 5천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려고 하니 6억 2천만 원의 추가 소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영 살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출도 더 이상 받기가 힘들겠지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 변동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살았던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전세를 살고 난 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살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전세를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금인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서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가격 변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현재의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자금의 공급 과잉도 요인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경기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저점에서 회복기를 거쳐서 호황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점에서 후퇴기를 거쳐서 불황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주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반듯한 상황 속에서 주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경기 변동 사국면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 사국면을 보게 되면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선을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추세선인데요,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국면의 장기 추세선은 우상향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회복기를 거쳐서 확장기를 거치게 되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점에서 후퇴기를 거치고 수축기를 거쳐서 저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는 저점에서 상승을 할 때는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되고 정점에서 후퇴를 할 때는 약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점이 예전의 저점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물건들보다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일정한 저점이 오게 되면 여기서 부딪히게 돼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 인건비가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완성품인 아파트는 상승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대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더라도 종합적인 자료인데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만 빼고 전부 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때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인 IMF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다란 국가 위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락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도 2042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 2인 가구가 늘어서 577만 가구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주택이 계속 인기를 끌게 되는 요인은 노후 주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서울에서는 43%, 30년 이상 된 주택이 14%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규 주택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작은 아파트라도 조건이 되면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르기는 할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에는 계속 거주할 집이라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매도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97년 IMF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위기가 다시 온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모두 다 똑같은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난 다음에는 경제 상황이든 집값이든 모두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전세로 살면 어떤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재테크 분야에서도 겉도는 느낌이다, 이러한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집을 마련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이러한 질문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과 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늦기 전에 내 집 한 채는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형편에 맞추어서 작은 집이라도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일곱 번째로는, 형편이 안 되면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금리 시대에 지렛대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구입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시대에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할지,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받고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